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네, 3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홍모 씨의 부인 조모 씨가 낸 형사소송 보상 청구 소송을 인정하면서 국가는 모두 6,066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그간 민변에서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를 맡아 활동해 오신 조영선 변호사를 모시고 박정희 시대의 독재의 잔재인 긴급조치의 불법성과 최근 법조계에서 잇따라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는 실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선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오히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자, 우선 요즘 젊은이들은요, 젊은 세대들은 긴급조치, 흔히 나이 든 세대들은 약칭으로 긴조라고도 하죠. 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다소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 긴급조치가 무엇인지 우선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긴급조치라고 하는 세대는 저는 좀 그 이후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다소 아마 생경할 것 같습니다. 긴급조치라고 하는 게 이제 특히 역사적 배경을 좀 서로 좀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박정희 군사정권이 이제 69년에 그 삼성 개헌을 단행을 해서, 그러죠. 그래서 71년도에 그 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됩니다. 네. 당시에 그 장충당 공원에서 김대중과 붙었던 그 선거, 이것은 대단한 그때 선풍적이었고, 예.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약 100만 표, 약 90만 표 정도의 그 차이로 신승을 했던 거죠. 예. 당시로 보면 아마 그때 어떤 그 여러 가지 선거 부정이랄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사실상은 야권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었죠. 예. 이러한 대통령 선거의 신승, 그리고 그 뒤에 이제 5월 달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그 삼성 개헌 헌법에 의하면은 3분의 2가 돼야 이제 개헌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신민당이 아주 선전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또 서울에서는 예. 신민당이 우세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공화당이 개헌을 할 수 있는 그 확보선을 3분의 1을 넘지 못했던 예.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온 게 다시 말해서 영구집권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삼성 개헌으로 해서 세 번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었던 거였고, 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70년도 비상계엄, 72년도에 유신헌법? 이제 유신헌법, 그리고 이에 따른 긴급조치, 이런 역사적 출생 과정이 그렇게 된다는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긴급조치가 총 1호부터 9호까지 9번 내려졌는데요.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긴급조치가 우리가 과거에 우리 헌법 공부를 할 때는 드골 헌법을 모방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좀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일단은 그 다른 일반적인 현재의 헌법 교과서 이야기하는 국가 긴급권이라고 네. 하는 것에서 비교된다면 당시에 이제 이 긴급조치라는 것은 사전적인 사후적인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무슨 국가에 중대한 사태 발생할 것을 염려한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상당히 유연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사법심사를 배제한다랄지, 그리고 국회의 어떤 그 간섭, 국회에서 해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봉쇄하는 상당히 전후무한 상당히 그 비상대권이라고 할 수 있었죠. 상권 분립이 이어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몇 개 그 이제 5호랄지 몇 개 그 해제 규정을 제외하고는 예. 대표 문제되는 게 이제 1호, 2호, 그리고 4호, 7호, 9호가 문제됩니다. 예. 먼저 1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그 개헌 서명 운동을 막기 위해서 총 74년 1월 8일 날 발령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호 같은 경우 소위 이제 민청학령 사건이라고 해서 당시에 그 인혁당 배우 또는 뭐 이런 데서 최고 사형까지 구형됐었던 예. 청구되었던 것이었고요. 또 7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려대 후교령 사건입니다. 후교령 있었죠. 예, 예. 참 그때 당시 군대까지도 그 고려대 안에 진주할 정도 그런 사건이었고. 그 사진이 눈에 선합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9호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그 집대성한 예. 모든 것, 그러니까 그 학내 시위랄지 또 언론을 통한 그 헌법 개정 운동 또 긴급조치 비방, 긴급조치 예. 비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유언비어 뭐 날조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집대성한 게 이제 9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긴급조치 위반자라며 하면은 그 장준하 선생 또 장준하 선생과 뒤따른 백교환 선생이 떠오르는데요. 두 분이 흰 두루마기 한복이 아니죠. 속옷을 입고 법정에 서 계셨던 사진이 기억나는데요. 두 분은 당시 어떤 사건에 연루됐었습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긴급조치와 그런 역사적 위헌적인 상황, 절차적인 위헌적인 상황까지도 이렇게 탄생되다 보니까 네. 당시 73년도 이래로 계속적으로 개헌 서명운동, 100만인 서명운동들이 백현 선생님이랄 제야, 개운전 선생님이랄지 돌아가신 여러 선생님들에 의해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예. 그게 상당히 이제 제야에서 선풍을 좀 일으켰습니다. 반응이 좋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그 박정훈사 정권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게 1974년 1월 8일 날 발령된 오후 5시로 발령된 게 바로 이 긴급조치 1호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 대표적인 그 농객이었던 이제 장준하 선생님하고 백현 선생을 그때 체포를 했었고요. 예. 그때 그 백현 선생의 그 선생님 그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긴급조치는 박정희 군사 정권의 그 산물이다. 예. 우리 장준하 선생님을 따라 나도 형무소에 가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해서 기소된 그게 따라서 감옥에 가겠다고 한 것이요. 그것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해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들의 기소 이후에 공소 체포된 이후에 약 1심이 20일 만에 끝납니다. 보통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죠. 뭐 정말 아무리 빨리 나가더라도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뭐 대법원까지 해서 한 6개월 8월에 끝나게 됩니다. 되게 공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시간이 뭐 해를 넘기고 하나 그렇습니다. 십상이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었고 또 이 그때 당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해집니다. 예. 보통 군사법원, 고등법원 분사법원에 해졌는데 1심이 한 20여일, 2심이 한 1개월, 1.5개월 정도, 3심에서 약간 시간이 끊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장준하 선생님은 15년형. 15년 차. 예. 백현 선생님은 그 항소심에서 약 깎여가지고 12년형을. 아니 그러니까 따라쟁이 발언하신 건데 그게 12년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요즘 생각하면은 그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많은데요. 아니 그 나중에 천천히 혹시 예. 그 웃어넘길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예. 또 웃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몇 개 소개해 주시기라고요. 그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진실과의위원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판결수는 1412건으로 밝혀지고 1심, 2심, 3심까지 포함한 게 1412요. 12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1142가 아니고요. 예. 1412. 1142. 1142죠. 예, 진화위에서 밝혀진 게 판결수로서 예. 1142 판결이고 사건 수는 589건에 이르고 그 외에 실질적인 피해자 수들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밝혀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 800명이자 900명 정도. 예. 물론 여기 외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뭐 기소유예랄지 예. 면소랄지 예. 특히 당시에 이제 그 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긴급조치 위반으로 해서 강제집행에서 예, 당한 경우 군행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군사법원 재판을 받습니다. 예. 이런 경우까지 포함된다면 약 최소한 1000여 명. 1000여 명. 또 긴급조치 뭐 동해랄지 여러 가지 또 학자님들 말씀하면 1,300, 1,500명 정도까지 예. 이르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죠? 그러니까 74년 1월 8일부터 예. 그러니까 12월 8일, 그러니까 79년 이제 박정희가 사망한 이후 1979년 해제된 9호가 해제된 12월 8일까지 만 5년이군요. 예, 이제 만 약 그 사이에 긴급 조치로 해서 1000여 명의 범죄자가 발생했군요. 예, 쉽게 말하면 그죠? 예.
예. 최근에 뭐 대법원이나 얼마 전에 헌재에서 이제 위헌 판결을 내고 있는데요. 긴급 조치에 대해서 지금 위헌 판결이 난 것이 몇 호입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게 1호, 2호, 예. 9호이고요. 또 대법원에서 그 위헌 판결이 나온 게 김초 1호하고 9호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또 뒤에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자, 위헌 판결이 현재 나지 않은 것은 왜인가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긴급조치 그 변호사를 결성을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예. 모형적인 이렇게 사건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종상 오종상 사건이라고 제일, 있죠. 예, 1호 위반 사건을 하는 과정에 저희도 사실은 이게 당시 대법원에서 그간의 어떤 판결에 경하는 이 긴급조치를 이제 법률로 보고서 했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단지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좀 했습니다. 1호를. 그렇다면 그때 당시 저희 2호 최현 선생님 사건을 좀 있었는데 그렇다면 곧바로 그때 당시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호하고 4호 병합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혼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사실 기대를 하면서 좀 기다렸었던 게 좀 있었고요. 또 4호는 이제 민천항 사건으로서 그 전에 이제 2000년대 말에부터 또 최근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민천항 사건은 그러니까 긴급조치 위반 그리고 국가법 위반이 이제 병합된 사건이어서 대체적으로 이제 재심 청구를 통해서 구제되었던 이제 상당 부분이 구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피해자들이 많지 않았었던 물론 최근에 피해자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런 절차로 해가 저희가 4호에 대해서 이연범 심판 제청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나 최근 저희가 이제 어떻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디에선 간에 이제 이런 사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한 달 전에 4호에 대해서 이연범 심판 제청을 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김재하 시인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결국 4호 위반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런데 이제 흔히 위헌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으로 일반인들은 인식하고 있는데요. 대법원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 18일에도 긴급조치 위반 그 유죄 판결자에 대해서도 그 위헌 결정을 내렸고요. 대법원하고 헌재가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뜻입니까, 이거는? 어쨌든 뭐 저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나쁠 거는 없지만 좀 빨리 해줬으면 어느 것이라도 라고 하는 게 좀 간절한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애초에 기대했었던 부분들은 좀 대법원에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 연결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기존의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70, 80년까지 이 긴급조치 사건에서 면소 판결을 해왔습니다. 면소 판결을요. 왜냐하면은 그 형사소법 규정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처벌 근거에 대한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이게 당시에 구금됐을 때는 이게 사법심사 배제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혼신을 받을 수 없었고 또 실제 판결을 사실상 받지 못했었고 나중에 이제 이 긴급조치 폐지된 이후에는 법령이 폐지했다고 해서 면소 판결을 받아서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소위 이 출구가 없이 이 모든 사법적 구제 절차를 막혔었던. 그랬었군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수도 이 부분들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평가 판단을 받는 게 대단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희들 생각이었었죠. 한동안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내린 걸 두고 정찰제 판결이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법원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지금 헌재와 대법원이 뭐 좋은 의미에서는 서로 다 위헌 판결을 내려주면 좋지만 결국 이거는 일종의 권한 다툼이고 힘겨루기죠. 그런 측면이 있죠.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라는 측면에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헌법사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아주 내밀하게 그러한 권한 다툼이 좀 있었고요. 뭐 심지어는 선수를 뺏겼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헌재에서요. 대법원에 대해 대법원이 그 2010년도에 그 대법원 판결을 하자 내부에서 상당히 좀 밝힐 수 없는 헌재 내부에서 좀 그러한 분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게 아마 이제
이런 공간을 다투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 것이 우선인 것인가. 조금 더 빨리 했다면은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이나 고유의 기능에 부합해서 일괄적인 그런 구제를 위해서는 사법심사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었는데 3년 1개월 이렇게 기간이 걸려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 두 기관 모두를 좀 사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방금 말씀하신 3년 1개월을 두고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긴급 조치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의 단초를 얼마 전에 헌재 소장을 하다가 소장 후보에 올랐다가 물러난 이동업 전 헌법재판관이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모양이죠. 예. 그 뭐 세계 사건 중에 이제 주심이었었고요. 예, 주심이었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전체가 모든 게 다 이 재판관의 탓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 2011년도 10월 13일에 저희가 공개 변론을 사실 했습니다. 예.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질의응답을 했고 저희가 거기에 답변서를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들리던 이야기들은 상당 부분 이제 초안까지 마련된 뭐 예.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그 다음에 촉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대는 다음에 한 3월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정책 이슈에 의해서 어렵기 때문에 봄에 끝내지 예.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러한 당시에 어떤 그 재판관의 공백 사태 예. 그리고 이동훈 재판관이 일정하게 뭐 이런 부분들 미뤘었던 측면들 또 대선 직전 앞둔 선거 일정 이런 부분들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한 약 1년 정도는 최소한 좀 뒤로 미룬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만. 이때 이동업 씨가 빨리 위헌 결정을 내려줬더라면 법원에서도 예, 제대로 그렇습니다. 된 재심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판결들을 했을 텐데 예. 왜 이동업 씨가 이렇게 깔아뭉갰을까요? 글쎄 뭐 그건 뭐 정치적인 성향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보여지겠죠. 사실은 헌법재판소 그때 공개 변론 때에서도 사실은 그 몇몇 재판관, 특히 이동우 재판관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에서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라고 하는 발언들을 저희가 기억한 좀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그때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 논리 예. 그리고 특히 헌법에서 유신헌법 자체에서 사법심사를 배제했는데 어떻게 지금이야 심사할 수 있느냐 이런 좀 소위 이제 법 실증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시각적인 발언을 해서 좀 당시로 약간 의아하고 좀 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서 모두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최근 대법원이 긴급조치 구호 위반자 홍모 씨 사건에 대해서 유가족에게 승소 판결과 함께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홍 씨의 긴급조치 위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아, 동아일보 기자였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긴급조치 구호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긴 그 유인물을 배포한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현지 기자가 그런 유인물을 배포하는 게 참 흔치 않은 일인데요.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꼭 기자만이 아니라도. 예, 글쎄. 다른 정치인이나 또 주로 야당 정치인이겠죠. 정치인이나 어떤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에서는 그런 그 당시 독재하에서 이런 유인물 배포가 들어 있었겠죠만은 저로서는 언론계 선배인데요. 보자 그분 성함을 제가 미처 알아보지는 못하고 저도 신문 보도만 보고 홍모 씨라고 했는데. 예, 그건 뭐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현지 기자가 그런 긴급조치의 위반에 해당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것은 좀 이색적이고 기록할 만한 사건이군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를 맡고 계시는 조영선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조 변호사님. 예. 얘기를 좀 이어가죠. 아까는 이제 헌재와 대법원의 그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구체적으로 긴급조치 위반을 해서 그 고생을 당한 분들의 좀 사례를 몇 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사례라는 게 너무 많아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유형들은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제야 단체, 제야 시민들이 했었던 개헌 서명운동, 청운동 같은 경우가 예. 있을 거고요. 또 학생들의 이제 학내 시위 또는 가두시, 뭐 가두시도 사실 대부분이 이제 미수에 그친 경우 대부분이나만 예.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유형을 보면 이제 그 교사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약간 비판적 발언을 했던 거, 예.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외에 이제 한 다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소위 막걸리라고 할 수 있는 꼭 막걸리 마셔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빗대어 선다면은 이제 가끔 막걸리 국가보안법처럼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흔히 그러죠. 예, 술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이러저런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것들이 이제 문제되는 경우. 예. 이렇게 여러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제야 정도 약 30%. 예. 그러면은 대부분 막걸리 약 50% 내지 40% 정도. 그렇게 40, 이 많습니까? 정도가 많은 걸로. 아니 그때는 같이 술 마시다가 옆 좌석에서 누가 그냥 조금 정부 비판이나 뭐 대통령 비판하면 왜 그리 신고들을 잘했어요? 그냥 방공교육이겠죠. 아, 그게 그런 게, 방공교육에 네. 그게 이제 이 그러구나. 오종상 선생님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그거 좀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약 3년 이상을 사셨던 분인데요. 예. 그분이 하셨던 게 이제 그 토끼를 키우는 일을 사실 하셨습니다. 시골에 사신 분이니까. 예, 평택에서요. 당시에 이제 이 버스, 평택 시내 버스를 타고 오는 과정 옆자리에 앉아있는 학생한테 예. 무슨 어디 가냐 하니까 웅변대에 간다 그래서 아. 웅변대 주지가 뭐냐 하니까 뭐 분식장로, 저충장로라고 하니까 무슨 분식이 그러냐. 그때 당시 무슨 밀가루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 그런 게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은행 돈도 마음대로 쓰고 하는데 그게 무슨 분식장로, 저충장로 이런 좀 비판적을 언지를 하니까 예. 그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가서 예. 당시에 윤리 선생님, 도덕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면은 다시 가서 노트 가지고 가서 그 양반 가서 집에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와라. 라고 해서 이제 찾아가서 아이가요. 예, 아이들이 학생들, 중학생, 여학생들이 가서 그 내용들을 기재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나중에 신고를. 그게 증거군요. 예. 뚜렷한 증거군요. 그래서 좀 나중에 이제 오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나이 먹고 돌아가셨었는데 살아계셨을 때 무릎 꿇고 빌더래요. 차마 그때는 내가 방공경이랄지 이런 걸 해가지고 신고하는 줄 알았었고 예. 그래서 차마 그랬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예. 무릎 꿇고 빌었었다고 하면서 뭐 꼭 우리 오 선생님 그걸 뭐 어떤 사과를 받고자 하는 건 아니었었지만 너무 이제 참 인생이 좀 그로 인해서 너무나 이제 파탄이 나버렸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감옥 생활 3년도 3년이지만은 그 이후에 모르긴 해도 아마 그 이후에 삶이 순탄하지 않았겠죠. 예, 뭐 가정사이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어떻든 어린애들 데리고서 살아와 있고 또 고문 후유증으로 그 일단 한 78 정도 좀 키가 건장한 좀 체격도 좋으신 분인데 예. 그대로 이제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게 돼버리는. 아, 얼마나 고문을 예. 당했길래. 그래서 제대로 정상적인 서 있지를 사회생활이 못해요. 사회생활에 좀 어려움, 뭐 그런 좀 아픔들이 좀 그분 있었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헌 판결을 받고 하면 어떠한 뭐 조치를 할까요? 뭐 그런 걸 받게 됩니까? 뭐 지금 현재 이제 형사보상을 청구를 해서 좀 받았고요. 예. 지금 현재 국가배상을 청구를 해서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다른 사례를 좀 설명을 예. 드리자면요. 그 소위 명동 카톨릭 학생 시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엄밀하게 보면 예비 음모 사건인데요. 예비 음모.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학생들 좀 대학 휴학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복학생들이 예, 복학생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시위를 하면서 명동성당에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응거를 했었습니다. 예. 거기를 주로 만나면서 해서 약간 그들 시에 하도 그냥 그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그 세례명으로 해서 누구는 베드로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가명을 했던 것들이었는데 예. 나중에 이게 이제 암호로서 이렇게 변질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이상들 받거나 이때 이제 조성우 뭐 지금 민화협 대표랄지 예. 이명수 선생님이랄지 또 우리 최열 최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막내였었답니다. 예, 그 그래서- 당시로서는 그랬어요. 예, 막내여서 그냥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막판에 그
그 법정투쟁이라면서 출석거부 투쟁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 최열 선생한테는 이야기 않고 그냥 했는데 본인도 알고서 그냥 나갈 걸 알았는데 출석거부 해가지고 지금 그때 6개월인가 1년을 살았다. 사실은 뭐 그 위에 선배들 입장에서는 아이 참 그 좀 안타까웠다고 이야기는 좀 하시고요. 또 특히 이제 그 사건 중에 참 아이러니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판결을 법정이 아닌 예. 판사실에서 했다는 거죠. 왜 그랬죠? 그게 근데 참 그게 유효합니까 그래도? 당시로 찾아보니까 예. 일정하게 뭐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헌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왜 법정에서 판결할 수 없었을까요? 그냥 출석 거부 투쟁을 좀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당시에 20여 명 정도가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했었는데 예. 한 사람씩 한 사람 불려가서 예. 그러니까 재판정이 아니라 판사실에서. 판사실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몇 분의 어떤 그 진술 중에 하나가 목격담 증언들이 당시 그 어떤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짚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약 30이 있습니다만은 예. 선고형을 짚어준 게 아닌가. 중앙정보부 쪽에서 나와서. 예. 이렇게 사실 선생님들은 좀 이해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든 그 좀 재판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선고를 했다는 걸 알지 그 법정 경위랄지 또는 개장 이런 배석이 아닌 어떤 낯설은 남성이 참여한 상태였다는 걸 알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충분하게 그분들의 어떤 그 증언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판결이 글쎄 유효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찾아봤습니다. 근데 재판정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하여튼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전후무한 사례가 아닌가 뭐 이런 사례. 예, 좋습니다. 그간 민변에서는 긴급조치 변호단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우리 조 변호사님이 간사를 맡고 계시고요. 예. 긴급조치 피해자들 구제 활동을 쭉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어떤 활동을 그간 해오셨나요? 처음엔 저희들이 오 선생님 긴급조치에 대한 진화의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 진화이라는 것은 진실 화해를 화해위원회를 위한 말씀하시는 과거에서 거죠? 정리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재심 공고 결정이 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제일 먼저 좀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이건 저 혼자 하기에는 예. 일단 벅찰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좀 관통하고 있는 주요한 의제이다. 개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변호단 구성을 좀 우리 민변 전체에 좀 변호사들 의논을 해서 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이수태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한 20여 명 변호사님들 지금까지 같이 예. 구성을 해서 많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소송을 몇 건이나 진행해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왕에 재심 청구를 한 청구인 숫자가 약 2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재심 청구. 예.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국가배상이랄지 또 면소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재심 청구가 안 되는 현행법상 뭐 이런 부분.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참 억울하네요, 면소 판결자는요. 근데 결국은 지금 와서는 잘 된 것이 됐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재심 규정이라는 게 대단히 좀 제한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겠죠. 재심이라고 하는 게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예, 있는 그렇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과거사 관련해서는 좀 재심 사유라는 게 좀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단히 좀 축소 해석을 해왔었던 게 문제가 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면소 판결이 왜 더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면소 판결 재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근데 형사보상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위헌이냐 아니냐 문제가 여전히 답보가 됐기 때문에 예. 대부분에서 기다려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홍 선생님 사건, 이번에 면소 판결 형사관 나온 것도 이제 그런 거. 대법원에 예. 18일 날 판결 나온 예, 그게 이제 있는 건데, 이제 일반적인 형사 재심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형사보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죄 판결 받은 분들은 재심이라고 하는 구제 절차가 과거에 있었던 거고, 예.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 구제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명백하지만, 이 형사보상 면소 판결 받은 분은 재심자 안 되니까, 과연 형사보상 되느냐 문제에서 사실 답보가 됐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명암이 갈린 그런 측면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4월 1일 민변에서 긴급조치 피해자 설명회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얼마나 오셨던가요?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약 100여 명 좀 이상 오셨습니다. 어디서 행사를 가졌습니까? 저희 프란치스코 계양신문 옆에 했었는데
당신 100여 정도 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저희 이제 이미 재심 청구를 한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좀 아직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한 30명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분이 막걸리 긴급조치 피해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좀 더 뭐 이들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사례 같은 경우 예. 그분 같은 경우는 70년대 76년도가 아마 기억나는 66년도인데 그 버스 차장이었습니다. 그 저기 여성입니까? 남성이 남성도 남자도 남자 차장이 이 있었죠. 시외버스 인제나 이런 그 온통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외버스 네. 차장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워낙 그때 당시 오지였기 때문에 그 A라는 곳에 B라는 곳에 B가 좀 묵고 다음날 아침에 오는 그런 구조여서 예. 당시 여인숙에서 묵고 있을 때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 당시 3.199 명령 기도 사건이라고 해서 예,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 김고치가 명백한 탄압이다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보안대 요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보안대 요원입니까? 출신입니까? 요원이. 보안대 요원이 그런데 보안대에 근무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시 여인숙인데 그때 예.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합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방에 막 5-6명씩 그렇죠. 예, 당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보안대 요원이었는데 그 다음 날 다시 체포돼서 예. 보안대에 가서 이제 많은 고문을 당한 거예요. 특히 이제 보안대가 당시 긴급조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건. 그러니까 보안대는 군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한 20일 이상 거기서 구금되었다 나중에 이제 1년 6개월 이상 이제 징역을 살게 됐는데 어쨌든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정신이 좀 분열증이라든지 이런 걸. 그야말로 막걸리 피해자군요. 이런 분도 최근에 사실은 이제 이런 소문조차도 그런 분들은 이제 당신은 이미 이제 80년대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아는 분도 극히 제한적이고. 예. 그래서 이 피해 구제 부분도 대단히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분들도 대부분이 이제 학생들이거나 과거에 제하된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상당히 좀 저희 좀 그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좀 극소수여서 과거에 이런 긴급조치나 국가보안법 그런 피해자들은 뭐 자랑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 그것도 전과라면 전과죠. 전과를 숨기거나 또는 그 가족들도 그것을 뭐 더욱더 그런 또 뭡니까 연좌제 비슷한 것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숨겼을 테니까 마치 독립운동가 후예들 가운데서도 선대에 독립운동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도 있겠군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이 사실 좀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는 엊그제 지지난주에 한 면담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당시에 이제 그 부산의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법무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법수사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만은 근데 뭐 술 한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말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정부를.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서 1년 7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어떤 그래도 검찰 출신 직원이라면 여러 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나 이런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려서 했었는데 그 아드님이 와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더 가슴 아팠던 게 사실 아버지의 그런 사실 아는 건 장남인 자기밖에 모른다. 동생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과연 이게 참 아버님한테 누가 되는 거야 아닌지 또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버님은 살아계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상담을 왔다. 그래서 그거는 망인의 명예훼손 다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판결만 다 가지고 와 있어요. 고민을 해보겠다. 아마 이런 사례들이 아마 상당 부분 좀 많지 않을까. 특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당시 연령으로 보면 70년 중반,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현재 연령은 약 60대, 70대. 이렇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생존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어력, 또 이런 거 재심 청구한다 이런 걸 절차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능성 좋고 또 상당수는 좀 아까 사례처럼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구조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심이 청구된 분들은 어떻게 되며 또 민변에서는 재심 청구인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보도자료도 뿌리고요. 또 민변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예. 또 설명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시민들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참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예, 생각에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 취록하는 과정에서 느꼈지만 학생들이나 제야단체 인사들보다는 훨씬 많이 가혹행위를 당했고요. 네, 무지막지하게. 긴급조치 예. 당했고 형도 훨씬 더 셌습니다. 3년, 4년 이렇게. 그래서 상당 부분 그 피해자가 좀 많을 걸로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깝게도 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랄지 주변 가족 관계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좀 청구가 많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조치의 위반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량이 같이 언급되어 있던가요? 제가 조문을 저도 봤습니다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긴급조치 1호 같은 경우는 15년 이하의 징역. 참 그렇게 예, 그렇게 돼 있고 1호 위반자에 대해서는 2호에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또 좀 재밌는 거는 이게 정말 일당 독재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조치 만든 것도 박제 군사정권이었고요. 예. 왜냐하면 비상국무회의라고 통해서 또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만들었다. 실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만들었고 또 대통령 임명하는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2호인데요. 예. 그렇게 됐고요. 참 그야말로 일당 독재군요. 예. 그 다음에 4호는 사형까지도. 그때 당시 유인태, 이철, 사형, 1인분 사형. 정치 사형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형, 이철 씨랑. 예, 선고를 받았었던 거. 또 4호 같은 경우, 7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대 후료경 사건이었는데 예. 그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호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돼서 아까 조성우 이런 명동 카툰 사건 예비 유무 사건입니다. 실제로 시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 그런데도 실형을 받았단 예, 말이죠. 4년 이렇게 살고 3년 살고 이렇게. 긴급조치가 이제 비상조치, 긴급조치, 비상대권 이런저런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권리가요. 그런데 이게 그런 법도 어떻게 보면 법위의 법이군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의 헌법에 규정된 어떤 집회 결사의 자유 또는 출판의 자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박탈하면 물론 거기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형량까지 명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독재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 1호나 다 들어가 있는 게 개헌 서명운동, 개헌 청원 있죠. 청원이라고 하는 건 당시 유신헌법 자체 청원할 수 있다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는데 청원운동으로 인해서 처벌받았던 거고요. 긴급조치 규정에 긴급조치 위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 이게 자가당착이고 참 자가당착이군요. 장준하 선생은 1호 위반으로 15년을 받았으니까 최고 형량을 받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15년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규환 선생은 따라쟁이 한 거 가지고도 12년을 받고 동생이라고 이렇게 해서 12년을 좀 받으셨죠. 참 정말 웃지 않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참 희극이자 비극이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긴급조치에 대해 비상상고를 하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비상상고라는 것은 또 뭡니까? 비상상고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우리 지금 검찰청에서 이제 최근에 2006년도, 5년도에 최근부터 이렇게 2005년, 6년부터 하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판결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심리나 판결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관이 법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 나온 비상상고 예를 보면은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서 전자팔찌를 차는데 필요적으로 그러니까 전자팔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이렇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사가 누락하고서 보관을 명하지 않고 그냥 전자팔찌만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전자팔찌 부분들을 취소하는 절차를 반달할 이렇게 또 한달할 또는 친족 상대로 해서 만약에 감면 그러니까 면제해야 되는데 이걸 강간하고 판결한 경우 이런 좀 말하자면 이제 대외적으로 명백한 사건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비상상고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대해서 이 그러니까 심리와 판결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대법원의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서 즉각적 구제를 받는 그런 절차인 그는 거죠. 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검찰총장입니까? 예, 신청권자가.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조간에 어디 보니까 또 어떤 판사가 법령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예. 옛날 법으로 판결을 해서 대법원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신문에.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일종의 그러면 활용하라고 한 건데요.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막걸리 경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서 자기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또 여러 가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좀 진화위에서 아까 1312건이라고 하는 판결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기소유예자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상조사랄까 이런 것이 일단은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구제, 일괄적인 구제라는 측면에서 비상상고가 좀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방법이 하나일 수 있다. 또 특히 지금 법원에서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유형결 서로 관할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서울 고등법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일체 지금 그 재심 개시 결정을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말하자면은 대법원에서의 이혼 판결은 났지만 1호에 대해서 특히 1호. 이제 엊그제 지난주에 9호 나왔습니다마는 9호 나왔죠. 그러나 과연 1호 위반을 근거로 해가지고 9호 위반을 갖다가 재심 개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서울 고법에서요. 그리고 이 9호 위반은 이제 헌재에서 유형결이 났지 않습니까? 났죠. 그래서 헌재의 말을 따라서 이게 법률이라고 보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헌재법에서 재심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법원에서 하는 걸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좀 아주 좀 답답한 국가기관 간에 좀 참 불합리한 서로 미루는 서로 미루고 또 지금 권한 다툼도 과도하게 하고요. 눈치 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피해자는 일반 긴급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또 그 중간에서 뭐 시간이 지연되거나 하다 보면 피해자가 되겠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상상고 부분들은 청원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집을 아마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하는 의미는 특히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런 일괄적인 구제, 과거사 청산, 또 이 피해자의 어떤 구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저희 적절하 생각을 하고요. 일단 법리적으로는 일단 재심 청구를 한 분들은 사실 이 청원 자격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상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분들의 구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긴급 조치는 아시다시피 유신헌법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독재 통치의 잔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긴급 조치의 위헌 결정으로 어느 정도 법적 청산이 되는 셈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과거사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산이란 게 맞는가? 청산은 한자 표현대로 하면 맑을 청 계산할 산자거든요. 그렇죠. 세물해서 줄 건 주고 뭐 이런 그런 셈이죠. 청산이라는 표현은요. 이것보다는 좀 과거사는 성찰, 재정립 이런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뭐 저희 개인적 생각은 아니고요. 일부 과거사 청산 과정인 5.18 특별법이랄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이게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소위 신자유주의적 과거사 청산 방식이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어떤 과거사 청산의 여러 가지 모형들이 사실 뭐 남아프리카랄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진실과 화해라는 부분도 사실 거기 남아공에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이 전제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과거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본만을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6.25 전후의 어떤 피해 문제랄지 또 이 긴급조치 관련 피해 부분들할지 이런 진상규명 부분들이 제대로 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이러한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되어지고 이에 대한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배상이라는 절차를 통해야 되는 거고. 국가 잘못 배상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후속 조치, 명예배원 조치, 뭐 정가 말소, 호적 정정, 또 교과서에 등재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 기록.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뭐, 우리가 가해자 처벌까지는 원하지는 않는 거니까, 용서라고 하는 부분 큰 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전제돼야 되는 건데, 이제까지 5.18 특별법이랄지 이런 것도 배상이 아니라 보상으로 됐고요. 또 민주화 민정운동 관련된 명예훼손 및 보상 심의관한 위원회 같은 경우도 또 보상이라고. 보상이었던가요? 예. 그러고 보니까요. 예. 물론 이게 보상이라고 하는 게 당시 여야의 어떤 구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어떤 정치 산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언론적인 부분들은 배상의 보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거사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라는 거죠. 배상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잘못했다는 걸 공식 인정하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4.3 특별법에서도 또는 뭐 전국적으로 해방 공간에서 해방 또는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학살 사건, 이게 우리나라 국내 전국적으로 발생했는데요. 뭐 사안별로는 노건리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그런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상이 아니라 전부 다 보상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네요. 그지만 뭐 회의록을 보게 되면 뭐 인정하는 듯한, 그러니까 입법 그 국회의 뭐 회의를 보면 그런 표현은 납니다만은 어떻든 그러니까 배상은 아니고 보상이라고 하는 게. 배상이란 말에 왜 우리 국가가 인색합니까? 국가의 잘못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정근대적인 태도. 잘못하지 않으면은 배상금도 보상 돈도 안 줘야죠. 잘못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일부 교수님들이 뭐 이게 그리고 이제 과거사 관련 특징 중에 하나가 뭐 기념관 설립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뭐 그것을 뭐 부정하자는 뜻은 아니고 박제화되고 하는 게 아닌가. 박제화 문제를 얘기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기념관도 만들어야 되고 도서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문동의 귀착점, 그러니까 과거사 청산의 귀착점이 마치 기념관을 만들고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종결돼 버리는 끈걸로 되는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조 변호사님은 박제화된 기념관 몇 개를 혹시 예로 드실 수 있나요? 아유, 그건 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념관이나 이거 말고 어떤 형태로 과거사 정리가 매듭되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가장 선행적이고 1차적인 그리고 꾸준하게 돼야 되는 부분. 아직도 그러니까 뭐 나서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게 되고 이에 대한 배상. 그게 얼마가 되든 간에. 차라리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은 이게 뭐냐 이거죠. 차라리 국가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면은 이거 없어도 사는데 어떤 면에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이제 그냥 배상. 특히 그리고 하면 이제 교과서랄지 국가기관 자료 이런 부분에서의 과거사에 대한 엄밀한 평가. 이런 부분 가장 교과서 같은데 어떤 과거 잘못했던 부분들 국가기관 잘못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후대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또 기념관 같은 경우는 기념관을 고르게 되면 정말 기념관으로 끝나더라고요. 콘크리트 건물 하나 뿐이죠. 건물 하나. 이 기념관이 아니라 도서관이랄지 공공도서관 이런 살아있는 후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볼 수 있도록 하고 오픈되어지고. 이런 좀 공간으로 살아있는 공간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서대문 내거리에 4.19 혁명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가보셨군요. 뭐 저도 그 근처에 사니까 저희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용도 하고 있는데요.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러고 자리를 때로는 먼저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이 4.19 혁명에 대해서는 뭐 나이가 어릴 땐 이해가 부족하겠지만은 크면서 그게 그 자리가 옛날에 이승만과 함께 또 하나의 독재자였던 이기붕이 살던 집이었고 그 자리가 4.19 혁명 때 불타고 난 뒤에 거기에 지금의 4.19 혁명 도서관이 들었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삼스럽게 아마 그런 말씀의 취지로 하신 말씀이죠. 네. 자. 뭐 지금 우리는 긴급조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밖에 청산해야 될 독재 시대 잔재랄까요? 또 다른 법규 같은 게 있으면 한두 개 소개해 주는 걸로 말씀 마쳐주십시오. 뭐 법규라고 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5.16 군사혁명 이후에 반국가 행위자 처벌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있었죠. 또 유신 이후에 정확히 이름은 못 쓴다마는 그 비슷한 법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또 5.1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 안에서도 반국가 행위자 법률이냐 기억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임시법, 그러니까 비상국무회가 군사 쿠데타나 또는 집권회에서 했었던 비상국무회를 통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상국무회에서 당시에 유신헌법이나 이런 것도 만들었던 것처럼 또 그 전두환도 그런 같은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처벌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법규가 아니더라도 이제 국가보험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제일동포 간접 사건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올북 뭐 이렇게 한 부분들을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이 좀 구제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다른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뭐 다른 건 떠나서도 찬양 고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정근대적이고 참 미개한적인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속히 다른 것도 뭐 찬반 논란이 있으니까 그럼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법상의 어떤 그런 찬양 고무랄 또는 집시법상의 야간 시위, 야간 집회 이런 일반 우리가 이제 현대 그 국민 주권주의 화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개정되고 또 시정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 변호사님 오늘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를 맡고 계신 조영선 변호사님을 모시고 긴급조치 위헌 결정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국민